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준호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오늘 또 비가 올 때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오늘 7월 7석이랍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비가 온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벌써 가을인가요? 이제 가을인가요? 어쨌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는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 이준호의 기센 부동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준호의 기센 부동산은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1부에서는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시간 갖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투자가치 높은 기센 매물 소개되어 있는 시간이 이어지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준호의 기센 부동산 1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요즘 방송, 부동산 대책 나누에는 무슨 매체에 터도 이 박사님이 꼭 나오셔. 두 박사님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오비스트 파트너서 이춘남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박사님 요즘 공중파, 케이블 틀면 두 박사님이던데요? 아닙니다. 대책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출연도 출연이지만 사실은 파리 대책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많은 양을 담고 있고 또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날 발표 때도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 장관께서도 휴가를 마치고 금방 와가지고 사실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발표에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양에다가 정부의 준비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정확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기센 이슈 다룰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과 추가 규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반응, 두 번째 재건축과 전세 시장 변화 분위기, 세 번째 9월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전문가들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대책이 저희도 이제 그 이후에 세미나 몇 번 강사로 가고 했는데 질문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정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책 발표와 함께 이제 지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있죠. 또 투기 지역이 있죠. 이런 부분들 따라 또 해당되는 지역이 대부분은 중복됩니다만 또 다른 지역들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세제 부담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됐고 정부가 또 그 세 부분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한 강화를 이유로 해서 집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집을 팔아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사실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지역별 어떤 특색이랄까 또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정확하게 시장에서 지금 적용되는 과정에 정부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즉각 시행되는 게 있고 또 시행령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되는 게 있고 또 7월부터 되는 게 있고 4월부터 되는 그렇죠. 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도 있지만 또 국회 법률 개정을 거쳐서 맞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때요, 두 박사님? 네, 시장 반응이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반응을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바대로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든지 매매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매매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다 그렇죠.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하게 그 데이터가 아직 집약이 되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 이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은 7월 달까지의 거래량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이 이제 발표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월 달까지 거래량은 예년에 비추어 보아가지고 예년에 비춰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은 없이 사실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은 상황인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8월 달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등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거래 장벽이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 현장마다 뭐 단속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시장에 있어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8월 25일자 그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은 그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소비자 지수라고 해가지고 C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로 나왔습니다. 이전보다는 약 한 16포인트 정도 낮아진 건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향후에 주택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냐. 즉 수요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걸 우리가 그나마 수치로서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리 대책 자체가 과거에 참여정부가 비교를 많이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단계별로 나왔던 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점. 그래서 심리적으로 시장에 꼭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개사분들한테도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거래에 있어서 혹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분위기를 냉각시켰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업을 하고 계신 이춘남 본부장님이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어서. 네. 지금 파리 규제 대책 나오고 한 지금 20일 정도 지났고요. 사실 8월 2일 이전에 계약했던 것들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 때 저희가 2달 정도를 잡는데 그 한 달 정도 후에 중도금을 하면서 그 실거래 신고를 보통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다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 매수 문의를 하셔서 지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었다고 하니까 영문을 모른 채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심지어는 공인중개사인 다른 지역 분도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셔서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파리 규제에 대해서 좀 알고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8월에 매매를 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나 지금 현재 중도금 잔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아는 정도지 실제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문의 전화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상담이 계속 될 것 같고 저 자신조차도 지금 9월에 추가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하려는 분들이나 매도하려는 분들한테 어떻게 컨설팅이나 정확한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9월에 나올 대책 네. 가계부채 종합 그 안정화 대책이 이제 후속 대책이 나오게 되면 뭐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예, 이 부분이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뭐 3부 세 번째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나올 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대통령 주머니에 또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주머니 속에 그게 복주머니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양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아직도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뉘앙스 사인을 자꾸 주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 뭐 지금 몇 가지 남은 게 없는데 그것마저 이제 다 실현을 하시려는가 보다 뭐 그 정도 추측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이번 파리 대책은 명백히 주택시장 그중에 이제 분양권 시장을 타켓으로 한 거고 다주택자를 타켓으로 한 대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풍선 효과는 아니더라도 주택시장에서 이제 전환되는 트랜스퍼되는 과정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간다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두 박사님 보시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상당히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이 있고 또 지금 기존의 주택을 이런 상황들을 예측해서 또 어느 정도 약간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정리하셔야 될 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 5년간 사실은 굉장한 그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
대체 투자처를 갖다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기존에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 같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이 하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대책 속에서도 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피스텔 투자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매 제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매 제한 부분도 시작해서 아마 분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도 또 국회를 거쳐서 연말쯤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상당히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아마 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또 시행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이제 현장에 와서 어떤 추첨식으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우리가 청약자들의 불편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는 쪽 내용도 담겨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피스텔 시장 자체의 판도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우리가 상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상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상권 문제라든지 또는 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또 사실 권리금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사실은 그 여당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현재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현재 건물주 혹은 임대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세입자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건물주나 세를 주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는 예를 들어 뭐 계약갱신 청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5년마다 이래 된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 10년까지 어느 9년까지 뭐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세입자 부분들에 대한 권리 보호로 인해서 상당히 권리 행사 자체, 소유권 행사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주임법이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했더니 만약에 그렇게 강행 규정처럼 나오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임대인 입장을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규 시장 진입을 점점 막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현재의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상당히 그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균형점, 그나마 이 절충점을 찾아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번에 정부가 중소상인들, 지역상인들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서 사실 많이 이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이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은 상당히 그 건물주 혹은 임대를 하시는 쪽에 있어서는 예상했던 수익 부분도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권리 행사 부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본인이 그걸 영업을 계속 그 소유를 하고 있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수자 혹은 그걸 갖다 매수자가 사실 많이 등장할지도 의문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이 되니까 저는 규약을 받는다면은 저걸 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면 지탄을 받으면서 뭐 그렇죠. 수익률도 안 나오고. 네,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하긴 한데. 상임법하고 주임법이란 자체가 표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임대인을 위한 게 아니고 임차인을 위한 그렇죠. 특별법이란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높은 권리금 때문에 또는 나쁜 몰상식한 임대인들도 일부 있겠지만 일단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그 표면적 강행 규정 특별법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점점 저렇게 옥죄는 걸 안다면 자, 이 대목부터 우리 곽 대표님한테 여러분 여쭤봐요. 곽 대표님 늘 얘기하시는 그 공급시장의 진입을 막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곽 대표님 지금 질문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 이전이 전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질문을 그걸 하셨다가 좀 딴 데로 맞아요. 한데 뒤에 부분부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재산권,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규제, 제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연 그 원하는 공공복리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나 법률을 많이 만들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용도의 건축물들이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급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결국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풍선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주택을 눌러놨으니까 뭐 상가나 뭐 또 오피스텔 또 토지 이런 쪽으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규제가 많이 생기면은 규제를 피해서 규제를 피한 상품이라든가 또는 규제를 피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번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전망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책이 워낙 그 예상치 못하게 빨리 나왔고 워낙 전면적이고 아주 강한 규제거든요. 거기에다가 9월 달에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에 잔류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예요. 관망. 그래서 뭐 이제 법률안들이 통과가 되고 구체적으로 되는 게 아마 추석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추석 이후에는 결국은 부동산에 투자하실 분들은 수익형으로 일정 부분은 옮겨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에 대한 통계는 아까 두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런 규제들이 생겼을 때 보면은 거래량이 한 통상 80% 정도 주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10,000건 정도 됐다면은 규제가 나오면 한 2,000건 정도로 줄어버리는. 그래도 아마 이제 8월, 9월 통계가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제 전망이 한 80% 정도 줄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다음에는 이제 주택 시장을 이탈해서 수익형으로 가는 수요층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표면화 될 것이다. 좋습니다. 두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상가 투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던 상임법 개정 등 뭐 투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가지 있는 건데 그 얘기 조금 더 하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상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 그대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경기 자체도 아직까지 이제 가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회복 국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같은 경우에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뭐 지켜보시겠지만 그 강남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왕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단순히 주택 투자의 어떤 대체처로서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 중심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도 위축되어 있는 오피스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기존에 약간 상가 같은 그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을 한다는 거죠.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탈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그 체질 자체가 굉장히 허약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제일 지금 명확하게 내놓지 않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물량에 대한 충분한 부족에 대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부족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이거까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상가도 그렇고 이제 그 주택도 그렇고 시장 안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규제로 해서 아마 우리 곽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그런 가운데 정부가 원하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냐? 즉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부분은 뭐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하락을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표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막연히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시장 자체가 추락을 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정부가 웃으면서 지켜볼 것인지 박수를 치며 지켜볼 것인지 사실은 정부가 하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주택이든 상가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기에는 사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실
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파는 사람이 아무리 팔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매물로서 떠돌 뿐이 유령처럼 떠돌 뿐이지 실질적으로 매수자 없는 가운데 시장은 더욱더 피폐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정확한 정책의 지향점이나 목표가 없다는 부분도 현재 부동산 대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한계점을 내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상가를 비롯해서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볼 땐 대책을 발표하고 또 후속 대책이 나오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대책이 발표된다면은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대책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강남 재건축 얘기 좀 해볼까요? 두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재건축 제가 더 전문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건축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재건축이 이제 무엇보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것도 있겠지만 예. 그 환수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과 관련해서 항상 사업성을 좌우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일반 분양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책정하느냐.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책정하느냐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재건축 단지마다 지금 거래 자체가 실종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시세, 일반 시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들을 갖다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각 단지마다 안고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격을 예전에 어떤 상승 추세를 감안해서 책정했다가 미분양이 난다면 그것도 참 상당히 큰 곤욕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급박하게 이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짚거나 사실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그냥 넘어간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한 3가지 정도를 아마 추가적으로 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계약만 체결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약만 체결했다 하더라도 즉 잔금까지 치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대책 과정에 있어서의 또 불이익을 갖다가 그동안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나가다 그걸 인정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한 번 양도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된 그 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 양도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또 그런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한 2년 정도 사업이 지대면인데 이것을 1년 정도 추가해서 3년 정도 늘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강북 지역에서 정말 강북 지역에서는 그 강 건너 불구경 하다가 굉장히 규제를 두드려 맞은 상황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으신 분들이 많은데 강북 지역에 주로 많은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비율 자체를 예전에는 이제 최저 비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0% 이상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로 사실 책정하도록 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는 이제 최소한 5%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된데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사업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강북 지역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사업성도 잘 검토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꼼꼼히 생각해서 사실은 다 그걸 갖다가 보완하는 내용까지 해서 다 냈어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래서 시장의 그동안의 혼란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우리 두 박사님하고 우리 곽창석 대표가 우리 프로에 나와서 8.2 대책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필연적 전세값이 급상승할 거다. 그렇죠. 이 얘기를 두 분이 계속 하셨었는데 오늘 이번 질문은 그겁니다. 오늘 매체 나온 거 보니까 강동구가 0.44% 올랐답니다. 그 전세가가. 네. 그래서 그 말미에 실수요자가 전세 수요로 이제 옮겨 탄다. 실수요자가 집을 안 구한다. 이제 이런 매체에서 그런 것들이 봤는데 전세 얘기하겠습니다. 이 전세 시장 불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두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전세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입주 예정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멸실 수요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또 지금 강남 지역 경우에 이제 강동구라든지 송파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하남이나 이쪽에 입주 물량들이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경기도에서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로 눌러 있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갑자기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장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전세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의 전세가 자체가 굉장히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입주 예정 물량도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 자체인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투자를 이야기할 때면 전세가율이 한 60%, 65% 넘으면 집을 산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서울 시내에서도 사실상 한 75% 내외로 해서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을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 수요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즉 매매를 예정했던 분들이 다 전세 수요로 돌아서게 되고 또 지금 강남 지역에 멸실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이주 수요까지 합친다면 약 한 5만여 호에 가까운 정도의 주택 멸실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은 상당히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 대표님 전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좀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전세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이제 재고주택에 대해서 수요층이 매매를 선택할 것이냐 전세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뭐 신축 물량,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물량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그동안 그나마 전세가 비율이 좀 안정되고 전세 가격 자체도 안정됐던 게, 상당수가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또 정확한 수치는 될 수는 없지만은, 주택 구입 가능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작년에 샀던 분들이 한 80% 정도는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가피하게 다시 전세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석이라든가 뭐 구정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성수기죠. 전세 성수기에는 전세가가 좀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까지는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입주량이 어느 정도는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연중으로 다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특정한 이사철에만 좀 몰릴 것 같고요. 그러나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2019년 하반기경부터는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초과이익 환수제 회피하는 단지들의 이주 집중화 현상이라든가 또는 2016년 이후에 집단대출 규제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5년에 뭐 많이 공급했던 것들이 사실 19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입주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19년 하반기 이후에 전세난이 매우 강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질 거냐,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전세가율은 매우 추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한 8년 정도 떨어졌고요. 또 오르면 8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난 8년을 보면은 작년 중반경까지 말하자면 2008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전세가율이 한 8년 정도 계속 올랐어요. 올랐죠. 그리고 작년 7월에 딱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파리 대책 이후에 전세가율이 소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파리 대책의 영향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세가를 높이는 쪽으로 전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현상인데 저는 이번에는 전세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인가요? 가계부채 안정화대책 처음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제가 이번에 저번 달에 부산에 강의를 갔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들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 모임에 가서 강의를 잠깐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현지 공인중개사들이. 이번에 부산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안 들어간 구인데 대출이 어떻게 되냐. 주담대도 안 되고 건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아마 작년 6월에 발표된 그 주거안정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미 알아서 기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그런 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때 이제 타켓이 기존 재고주택 시장이었잖아요. 그 가계부채 안정화 가이드라인은 기존 재고주택 그렇죠. 이게 이제 맞물려 가니까 규제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행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하고 또 아까 곽 대표님과 조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제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신규 시장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집값이 떠줄 것 같은데 제가 왜 돈 안 드는 전세 살지 왜 집을 왜 삽니까? 세금 내야 되고 그 복잡한데 왜 그렇죠.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에 따라서 정신적인 또 그럼요. 수고로움도 많고 떨어지면 또 그거 신경 써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혹시나 주택 구입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실수요자 개념이죠. 네. 저는 그 실수요자 개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주택 구입을 오랫동안 이제 계획하셨던 무주택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경우에 주택 가격이 낮아진 또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사신다는 건 혹은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하락세로 전환한다는 그런 우리 추세를 우리 앞으로 좀 기대해 본다면은 굳이 지금 성급하게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생각하는 시장의 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규제로서 기존의 어떤 과열 현상만 우리가 잡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자칫하면은 시장은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하고 곽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8.2 대책의 효과, 지속성 여부 이런 대본에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효과와 8.2 대책 지정 효과와 그렇죠. 지속성, 지속 가능성 여부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보시죠. 효과가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생각했던 어떤 정책, 대책 발표의 전제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여러 대책들이 굉장히 이제 분양부터 시작해서 청약, 분양, 또 분양권,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등등 해서 재건축까지 해서 포괄적인 모든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서울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시중의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되고 즉 정부의 8.2 대책의 효과를 상당 부분 감소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인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실 저금리 기조 위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가 항상 미국의 시장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자체도 지금 시장 상황이 단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옐런 자체도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또 침묵을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뉴욕 시장 자체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좀 갈팡질팡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어떻게 좋은 표현을 하면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우리 국내에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조기에 단행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는 또 오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정부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중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00조가 넘는 지금 시중 자금이 부동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부분을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쪽에서 빠져나오도록 규제를 많이 했다면은 이곳이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갈 곳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순히 이 돈들을 그냥 이게 좀 이렇게 그쪽 한쪽 다른 방향으로 그냥 나가기만을 기대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돈은 어디든지 가서 우리 경제 질서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집을 가지신 분들이 정부가 규제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럼 겁을 먹어서 다 팔 것이냐. 우리가 쓰는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은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버티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이제 결국에는 이 집을 가진 다주택자 간에 그 다주택자가 저는 투기 수요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부는 도식화해서 투기 수요자 입고로 다주택자로 하면서 정부와 지금 다주택자 간의 삿바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본 게임을 보기 이전에 이 삿바 싸움에서 아주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는 쪽이 결국은 본 경기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은 파리 대책의 효과의 지속성, 뭐 4년 내내, 5년 내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파리 대책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은 뭐 일정 기간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아마 거래 절벽을 당분간은 걱정해야 될 거고, 그러나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면은 그렇죠. 그때로부터는 매물 품귀 현상을 또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는 이 대책의 효과에 의해서 뭐 집값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적인 타격을 줄 우려도 사실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만약 그런 정도로 우리 경제가 이겨낼 체력이 있다면 저는 이겨낼 거라고는 보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뭐 폭발적인 장세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세 분이서 1분 30초씩 얘기해 주세요.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와 우리 시청자들, 뭐 딴 거는 뭐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전에 기센 부동산 시청자들만 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시청자들 어떤 대응 방안이랄까요? 우리 두 박사님, 곽 대표님, 이춘남 본부장 이렇게 1분 30초씩 얘기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드려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파리 대책의 이 대책은 이전보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합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규제의 강도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조적인 수단으로 행정 쪽에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또는 세무조사 또 형사제재 뭐 등등 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규제까지 실질적인 현장의 규제 단속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혼란기일수록 좀 더 진중한 마음으로 시간을 갖고 판단 이후에 신중한 판단 이후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보다 신중하게 또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 규제나 금리 부분에 대한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과 결정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박사님은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희 프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지 마요, 사요. 지금 당분간은 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관망이요? 네. 관망이죠. 언제까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아까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을 내년 4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여야 간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예상했던 대책이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 법안 성립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생각 내년 꽃 피는 봄이 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박사님은 우리 실수요자 꽃 피는 봄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 얘기해 주시죠. 이것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라면은 뭐 강력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은 일정 부분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과세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이 중과세가 언제 폐기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뭐 아마 추석이 지나서 연말 연초에는 상당폭 낮은 가격대의 물건을 구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매물 같이 나오는 그런 물건들. 그러나 이제 내년 4월 이후에는 다시 그 매물이 잠기는 중과세 때문에 팔지 못해서 뭐 락인 이펙트, 자물쇠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연초 정도에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결국은 용기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용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 경우에서도 입장이 약간 나뉘는데요. 장기 보유 2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대책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서울에 장기적으로 한 30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그 아파트에 세금 내고 전세금 돌려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적당한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3주택 이상에서도 결국 이제 체력전입니다. 3주택 이상에서는 견뎌낼 체력이 있느냐, 만약 없다면은 적당한 시기에 처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는 임대료이고 전세가이거든요. 그렇죠. 전세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을 점검한 후에 매도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이후에 체력을, 그러니까 본인의 재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부를 자가 테스트를 해서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전세가 받쳐준다면 이거는 뭐 가격은 안 빠진다는 믿음을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춘환 부문장 마무리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데요. 입지적인 면에서 역세권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라고 보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나 곽창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집을 매수하고자 기다렸던 분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본인들의 금융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서 매입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8.2 대책 이후에 분분한 전문가들의 의견 예측을 정리해 드릴 만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성규 박사, 곽창석 대표, 이춘환 부문장 세 분의 전문가와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두성규 박사님과 곽창석 대표님과는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춘환 부문장은 좀 이따 저랑 그 기센 매물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에 관한 저희 전문가들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어떤 고민도 괜찮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 또는 이런 게 궁금하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전문가들 빠른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592, 3153-2592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센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센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43.08제곱미터, 분양 면적 72.05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7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5천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강서구 화곡동에 화곡역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고요. 이런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앞으로 3년, 5년 후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금액은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은 1억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시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약 3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약 1억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단지형으로 해서 오피스텔과 다세대로 복합 건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지금 전용 면적은 43.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2.05제곱미터로서 그 방 3개와 거실, 욕실 2개 구조이고 총 7층 중에 5층에 해당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자세한 개발 호재가 많지요. 입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본 물건이 위치한 위치는요, 화곡역 도보 5분 거리에 내 있고요. 2호선 까치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9호선 가양역, 급행 가양역이 1.8km 이내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김포공항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김포공항의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문화공간을 차로 20분 거리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근에는 재래시장 화곡본동 시장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우장초등학교, 그다음에 우장산 공원, 바로 옆에 강서문화원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을 위한 입지 조건은 다 충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매매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약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는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실거주를 위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인구 증가율이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가장 높은 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마곡지구가 110만 평에 지금 한 상주 인구가 10만 명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매물의 추천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주택 시장이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발을 빼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그리고 강서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더불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자본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매물 전체적인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본 물건의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7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 1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전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는 1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거실, 그리고 욕실 2개 구조로서 4인 가족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세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저희 춘남본부장 매주 세미나죠. 세미나 어떤 얘기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오비스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2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는 올바른 상가 분양권 투자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9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서초구 서초동 1599-2 LG 에클라트 2층 세미나실에서 합니다. 문의는 02-523-9441로 문의해 주시고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김명희 이사가 상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또 제가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해드리니까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센 이슈와 매물로 고생해 주신 이춘남 본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기센 매물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가을인가요? 이제 가을인가요? 그래도 일교차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건강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